두클 크리스티입니다. 하루 100명씩 코로나로 죽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생겨 사실상 코로나는 종결됐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라는 의사가 자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근거로 집단 면역이 성공했다며 이제 스웨덴은 코로나 상황이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몇 달간은 응급실에 환자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몇 달 뒤 환자들은 사라졌다.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씩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스웨덴의 집단 면역 방식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러시워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웨덴에서 진행했던 집단 면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러시워스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너무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집단 면역을 외치며 마스크 착용도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 보건당국은 마스크는 방역 대책의 보완일 뿐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집단 면역 실험을 한 스웨덴은 150년 만에 최대 사망자를 기록하는 대참사를 낳고 말았죠.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웃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특히나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고령자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웨덴 국민들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 방역에 구멍을 뚫어 확진자는 속절없이 늘어났죠. 심지어 스웨덴 공공보건청장마저도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과 같은 통제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 자발적으로 감염되게 하자는 메일을 북유럽 보건정책 담당자들과 주고받으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스웨덴의 상황이 악화되자 스테판 레벤 총리는 우리는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민들을 희생시키며 이뤄진 집단 면역 실험이 실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7.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전 세계 보건단체들은 항체 보유율이 60% 이상까지 이르러야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항체 보유율이 60%에 도달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죠. 더군다나 이번 팬데믹은 항체 지속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을 계속 밀고 나가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집단 면역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질병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여전히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다며 스웨덴보다 자신들이 훨씬 강력하게 집단 면역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현재 누적 확진자 7만 명을 넘긴 일본입니다. 8월 23일 교토대학병원 카미코부 야스히코 교수는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이미 집단 면역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에 달하는 국민이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도 좋다고까지 말했죠. 야스히코 교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문가들 중 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 면역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고 창피한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본 면역학 최고 권위자인 오사카대 면역학 프론티어 센터의 미야사카 마사유키 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집단 면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사유키 교수는 이번 전염병은 항체가 면역기구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 회복된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항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체가 곧 신체의 저항력, 면역이란 생각은 20년 전에나 했던 옛날 생각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마저 이 어리석은 짓을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의학 고문으로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스콧 아틀러스 스탠퍼드대 박사가 합류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틀라스 박사는 최근 거의 매일 대통령을 만나 방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중 집단 면역이 그 대응 방안으로 포함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틀라스 박사는 마스크 착용의 과학은 불확실하다, 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는 등의 비과학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틀라스 박사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라 신경방사선 전문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달리 아틀라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해주기 때문에 백악관 의학고문으로 임명된 것인데요.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닌 그가 코로나19 대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미국 의학계에서도 스웨덴식 집단 면역을 추진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이 숨져야 가능하다며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실시한 집단 면역의 쓴맛을 알아가면서 한국의 정밀 추적과 대량 진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준수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요. 철저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감염자 추적, 접촉자 격리를 병행하는 K-방역을 통해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도 재확산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처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불 한국 대사를 초청해 브리핑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파리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프랑스 상원의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대응 공공정책 평가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열리는 청문회에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최 대사는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프랑스 상원 의원들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프랑스가 한국의 경험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특히 한국의 정보통신망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감염자 추적과 대규모 검사, 격리,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교적 충실히 준수하는 시민의식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고 합니다. 최 대사는 프랑스는 물론 한국도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프랑스 측이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한 것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방역 노력을 가감없이 소개해 프랑스 의회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의회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5월 초 프랑스 국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모범 사례라며 극찬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랑스 상원 코로나19 조사위원회에서도 프랑스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중 유일하게 한국 대사만 초청해 방역 경험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만큼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한국에서는 최근 방문 판매, 아울렛, 그리고 해외 유입 등 다양한 루트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두 자릿수로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국처럼 두 자릿수로 나오다가 6월 말부터는 무려 세 자릿수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난 4일에는 214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무서움은 감염의 확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 규모로 잘 알려진 일본의 공적 연금이 올해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7조 7천억엔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냈는데 이는 일본 공적 연금이 출범한 이후 최대의 분기 손실로 기록돼 화제입니다. 일본 공적 연금에 의하면 이번 분기 손실폭은 운용하는 자산의 11%에 달하는 규모로 현재 투자 중에 있는 외국 주식의 가치가 약 22%가량, 일본 주식의 경우 18%가 떨어지면서 이번 손실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와는 그 무게가 꽤 많이 다른데, 특히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일본 퇴직자 수천만 명에게는 노후가 걸려있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공적연금은 지난해 수익률 마이너스 5.2%로 4년 만에 적자를 냈는데, 그 규모가 무려 8조 2831억 엔으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 많은 외신들은 일본 공적연금이 다시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5일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서의 영업이익이 평균 71.3% 급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음료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 전환하는 등 다소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약 50% 감소하면서 30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즉석 수프, 보노로 잘 알려진 한국 아지노모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4.2%, 영업이익은 70.6% 감소하는 등 영업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생활용품 업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 불매운동의 핵심 중 하나였던 유니클로의 FRL 코리아가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1.3% 급감했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은 대략 2,402억 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토요타, 닛산, 혼다 등의 자동차 업종, 세탁세제 비트를 판매하는 라이온 코리아, 다양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브랜드 무지를 운영하고 있는 무인양품 등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죠. 지금의 현 실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일본 경제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런데 한국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매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버렸다. 아베 정권이 선택한 강경 조치로 인해 한일 경제 및 문화 교류마저 냉각돼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라고 보도하며 일본 정부의 판단을 비꼬았고, 또한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한국이 미비점을 보완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은 결국 일본이 스스로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에 대해 보복성 경제 제재를 가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언급했고, 이 외에도 여러 일본 언론이 수출 규제의 피해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돌아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미국 최초로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한 일명 철도왕 릴런드 스탠포드가 1891년에 설립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사립대로 자리 잡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니얼 슈나이더 교수는 뉴욕 타임즈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실제로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는 명백한 전술적 오류로 일본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여과 없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정의 일본 내에서 최근 중동의 어느 작은 나라가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첫 탐사선으로 달이 아닌 화성에 곧장 쏘아 올리는 것은 이 나라가 세계 최초인데,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총 인구 989만 명, 아랍어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7개의 에미리트, 즉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나라, 바로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여기서 에미리트란 아랍어 아마이르에서 파생된 말로 왕자 혹은 지배자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여러 부족이 모여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룬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7개의 토우국에는 아부다비, 두바이, 아지만, 푸자이라, 라스알 하이마, 샤르자, 우말 카이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아부다비 토우국의 수도이자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와 에미리트 연방 중 유일하게 국제무역항이 발전한 두바이가 유명하죠.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로 경제 발전에 있어 아직까지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산유국인 아부다비와 두바이 이렇게 두 개의 토우국에서 원유를 판매해 그 수입을 바탕으로 나머지 비산유 토우국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고갈된 이유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대체할 산업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과학 분야로 특히 우주항공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미리 첨단과학기술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석유시대 이후에는 기초과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화성 연구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산업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미리 장관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 개발을 지휘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과학 부문의 책임자이자 동시에 첨단과학기술부 장관을 겸하며 과학자로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오는 15일 오전 5시 51분에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인 첫 화성 탐사선에는 아랍어로 희망을 뜻하는 아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